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된 말이었습니다.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14선언 11주년 기념식 당시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오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받은 환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만 야당의 비판은 거셉니다.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내막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서영교입니다. 예, 당시 의원님 만찬 자리에 함께 계셨었는데 혹시 그 문제의 발언 들었습니까? 당시 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예. 만찬은 한 300여 명이 하는 자리라서 테이블은 30개가 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발언은 메인 테이블 쪽에서 또 리성건 위원장이 또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인사하면서 했던 발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태년 정책의장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그 얘기를 듣자. 둘이 인사하는 자리. 예, 그렇죠. 예. 예. 그 얘기 듣자마자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했고 당시 그러면은 분위기랄까요?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농담으로 얘기인 겁니까? 분위기 풀기 위해서? 당연히 농담이죠. 당연히 농담이고요. 김태년 의장에 대해서는 사선이다. 얘기 많이 들었다.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일을 잘한다고 알고 있다. 왔는데 불편한 건 없느냐. 잘 지냈느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사진 찍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 사람이 거기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조로 나온 말이고요.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선 살짝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얘기 끝나자마자 다들 조금 박장대소하면서 웃었겠네요. 뭐 박장대소, 거기서 몇 명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 자기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쪽에서 환담을 나누고 그러면서 또 같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쪽은 무대에 있는 쪽에 그냥 몇 명이 서가지고 저한테도 예를 들면 리성건 위원장이랑 인사를 했거든요. 예. 저에게도 제가 2007년 14선언 때 선발대로 왔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왔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원이 되셨던데 축하합니다. 그리고 더 자주 만나야 하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예의도 바르고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대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내내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발언은 농담 같아요. 만일 진담이라고 하면 그쪽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배가 훨씬 많이 나왔는데 그게 말은 못하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담인 것 같은데 다만 그 냉면 발언은 농담이 아닌 것처럼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 가지고 우리 당국이 너무 저자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냉면 발언도 어떻든 뭐 저희 원내대표께서는 좀 이렇게 그런 게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라고 우선 우리 대표님은 알고 계시고요.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쪽에서는 우리 그 경제계 대표들을 초청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도 14기념식 때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초청받아 간 겁니다. 초청받아 갔고 자기네가 음식 자리를 만들었고 냉면집에서 환대를 하고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거나 이런 식의 발언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저자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저자세를 합니까?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을 지향해가는 속에서 그리고 바로 1년 전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미 대륙으로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랬고 남쪽도 그 핵 위험에 되게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핵화를 하면 대북 제재가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으세요. 비핵화 할 거지요. 그러니까 그쪽이 비핵화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더 대화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우리보다는 그쪽이 조금
풀어나가기 위해서 예.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죠. 예, 어쨌든. 그리고 초청하고 예. 대접하고 이러는 관계인데 야당이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예, 싶어서 알겠습니다. 정쟁화하는 겁니다. 있었냐 없었느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증언자들도 다 각기 말이 다르고. 예. 근데 만일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혹시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말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아. 남북 관계 속에서 남북 문제가 제대로 풀려나가는 큰 물길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예.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김태년 의장이나 제가 일선권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보면 어떻든 제대로 대접하려고 하고 상황을 잘 풀으려고 하고 제가 북쪽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북쪽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과 경제적 교류, 우리는 교류하길 원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원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 것 속에서 굳이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정쟁을 만들어 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야당이나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북쪽에 가서 아니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그리고 직접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또 공식적으로 또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없는 이야기 가지고 전체 큰 남북 평화의 흐름을 깨려고 하는 의도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임종석 실장,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 회동을 갔는데 예. 권력의 사유화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중단시켜야 한다. 대통령한테 건의했다고 해요. 저도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당정청 협의회도 늘 하고 있고. 네. 지금 당 여당일 때도 이런 만남은 있었는데 이거 왜 권력의 사유화라고 얘기할까요? 그러게요. 중요한 건 저희는 당정청이 소통이 안 되면 지난번 정권처럼 무리하게 된다. 그래서 당정청 소통을 해야 된다.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요. 그리고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정 협의를 상설화하셔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당정 협의하고 당정청 협의하시라. 이렇게 저희는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청와대의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의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 이해찬 우리 여당의 공식적인 대표님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조정을 하는 자리는 꼭 필요하고요. 저도 알아봤더니 이 자리는 이낙연 총리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오히려 여기서 결정기구가 아니라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과제들을 보면서 이게 공식적인 또 당정청 모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나가는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만 협의했듯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만 이야기하고 당시 전체 소통 안 되던 그런 모습들만 생각해서 그런지 이것을 권력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권력의 사유라는 얘기를 했을까?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얼마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최순실 차지철 빗댔잖아요. 네. 그러면서 월권을 한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연결하고 싶고. 그런데 얼마 전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그들이 공격했던 내용은 팩트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 가짜 뉴스에서 시작한 거죠. 어떤 게 가짜 뉴스죠?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잖아요. 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준비위원장 하던 사람에게 대통령께서 이건 특별한 관계가 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들이 이루어졌고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후속 작업 이행 추진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행위원장이고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작업 위원들로 서훈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이런 등등의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있는 거죠. 예. 요게 청와대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하신 것을 후속 작업이니까 그쪽이 중심이 돼서 하라라고 했던 거고요. 뭐 당연히 할 일 했다. 그렇죠. 예. 그 할 일 하는 작업 중에 제일 먼저 뭘 할까 그랬을 때 유해 발굴이 어쨌든 남북 그다음에 북미 전부 다 유해 발굴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서 유해 발굴 현장을 가고 그러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에 그 지뢰 제거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살피고 후속 작업을 보자라고 일찌감치 그 이행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예. 결정된 건데 이제 그거는 안 보이고 그거는 보고 싶지 근데 않고 어쨌든 준비위원장 자격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공석일 때 국무위원들 대동하고 시찰한 것 그 조금 속된 말로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 이 이행위원회 회의는 계속 해왔고 회의에서 그러면 현장 대통령이 공석일 때 다른 데를 간 곳이 아니고요. 유해 발굴 현장입니다. 예. 남북 어떻든 전쟁으로서 생겼던 군인들과 프랑스 군인, 우리 군인 그 유해 현장을 살펴보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대통령이 안 계실 때 오히려 안전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예. 것이고요. 그럼 뭐 대동을 한 것이 예, 아니라 예. 위원들이니까 같이 예. 현장을 가신 거죠. 국무총리가 비서실장을 질책했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오보입니까? 국무총리가 비서실장을 어떤 부분에서 질책했다는 거죠? 이번에 선글라스 끼고 시찰했고 화를 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내용이 확인되었으면 그게 질타하고 질책할 내용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묻죠. 예.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교체설 관련해서 예. 뭐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요. 예.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민감한 사안인데 이것을 저희도 그냥 확인을 들어갈 수 없는데 확인은 인사권자이신 대통령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석 부대표쯤 되면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수석 부대표쯤 되면 들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수석 부대표는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장하성 실장님 어제 저희가 여야정 어제 고위 당정청을 했는데요. 예. 장하성 실장님도 나오셨고 김동연 부총리도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당신들이 하셔야 될 지금 나라의 경제가 엄중하니 경제를 위한 대책 그리고 그것을 같이 전체 모여서 논의했고요. 어떠한 예산을 위한 향후 일정들이 진행되고 또 경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행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께서도 내놓으셨던 국민을 위한 경제 그리고 또 국민 예산 이런 게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들을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또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 우선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짚어보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입니다. 지금 잠실에서 한국 시리즈 2차전이 열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축구 소식 짚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김한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A매치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안컵 이전에 마지막 평가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명단이 발표됐죠? 네, 오늘 오전에 벤투 감독이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번 대표팀에는 좀 오지 못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좀 배려로 휴식을 취하고 이재성 선수도 부상 여파가 있어서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새 얼굴도 발탁이 됐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호주 원정으로 두 경기가 치러집니다. 호주로 예. 떠나서 호주와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우즈벡과 평가전을 하게 됐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배려 차원입니까? 네, 뭐 사실 좀 예정이 없던 일인데 손흥민 선수는 원래 이제 예정됐지만 기성용 선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소속팀에서 지난 주말에 정말 오랜만에 또 경기에 나왔고 그동안 내부에서 주전 경쟁에 좀 실패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소속팀에서 조금 집중하라는 의미로 발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장현수 선수는 예정대로 빠졌어요.
네, 이 병역 혜택 이후에 이제 주어지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이제 영구 제명을 당했는데 뭐 이에 대해서 벤투 감독도 존중한다. 뭐 장현 선수는 안타깝지만 본인의 앞날에 좀 축복이 있길 바란다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제 멘트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이런 수순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장현 선수가 당연히 중요한 선수였던 건 맞지만 뭐 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구 제명은 뭐 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벤투 감독도 이거에 대해서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좀 더 대표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현 선수 지금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 경기에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죄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국민들 마음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곳이 K리그였다면 조금 더 뭔가 상황이 나왔을 텐데 J리그고 또 장현 선수가 J리그 팬들에게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장현 선수가 협회 통해서 국내에도 사과문을 게재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일본에서 뛰고 있다는 것으로 약간 좀 더 논란이 큰데요. 뭐 이제는 사실 장현 선수는 절대 못 봅니다. 앞으로 협회 징계 내릴 때 다시 돌아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팀에서는 절대 못 보고 어떻게 보면 개인을 위해서만 이제 뛰게 됐는데 뭐 저 역시도 개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또 일본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또 뭐 열심히 뛰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근데 과연 장현수 선수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은 축구계 전반에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네, 일단 축구계에서 2014년 면제자 중에는 장현수 선수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사훈련을 늦게 받으면서 이 병역법 변화와 맞물려서 사실 이게 규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 면제자 중에는 장현수 선수만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번에 면제된 선수들은 이번 사례를 봤으니까요. 당연히 뭐 이렇게 조작해서 낼 일은 없다고 보고 뭐 저도 이제 축구 쪽에서 있지만 일반 스포츠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종목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딴 일반 종목 선수들 중에는 의심자가 꽤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가 아마 추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커 보이는데 뭐 앞으로도 축구는 이제 뭐 끝이 났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좀 사건이 튀어져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 체육, 특히 병역 특례자들은 4주간의 군사 교육 마친 이후에 네. 의무 복무 기간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5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조했다는 거잖아요. 조작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병무청이 예술, 체육, 특히 병역 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 기록 여부를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했는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 장현 선수 말고라도 여러 명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후보군이라고 해야 될까 리스트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꽤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뭐 체육계뿐만 아니라 뭐 음악계 쪽에서도 이런 혜택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문제 사항이 이게 이제 진정한 봉사냐, 뭐 기사도 나왔지만 사인회를 해놓고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뭐 제출한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승우 선수는 왜 빠졌습니까? 이승우 선수는 어떻게 보면 뭐 배려와 뭐 부상 그리고 또 장현 선수 케이스 외에는 유일하게 빠진 선수거든요. 예. 벤투 감독이 이전 경기들에서 이승우 선수를 안 썼죠, 아예. 예. 철저히 배제를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보면 이승우 선수는 소속팀에서 출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경쟁자가 대표팀 내부에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해석을 하자면 더 좋은 선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포지션이 겹친다. 네. 이청용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했어요. 네. 이청용 선수의 복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단 월드컵 직전에 탈락을 했었죠. 이번 러시아 월드컵 직전에 탈락을 해서 한동안 안 뽑혔는데 소속팀에서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제는 폭발적인 윙어는 아니지만 중앙 쪽에서 조율도 하고 좀 이제 경험과 어떤 노련미를 바탕으로 플레이를 잘했고 또 한 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팀 전체에 좀 노련함을 불어넣어줄 선수가 벤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기성용, 손흥민 선수가 못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청용 선수를 또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볼 기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현, 김정민, 나상호 어린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 뭐 나상호 선수는 이제 2부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뽑을만 하지만, 김정민 선수는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 2부에서 뛰고 있고, 이유현 선수는 현재 K리그 이제 하위권 꼴찌팀에서 뭐 강등 싸움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벤투 감독이 이제 주축 선수들을 몇 명 제외하면서 좀 과감하게 뽑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뭐 앞으로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한번 데려와서 봐보고 싶다, 어떻게 뛰는지 궁금하다 이런 선수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와서 잘하면 붙박이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벤투 감독이 이 선수들을 뽑았다는 것은 나름 경기력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K리그 안에서 본인이 본 경기에서 특히 이제 이유현 나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인정을 했지만 또 막상 이제 훈련에 합류했을 때 경쟁력을 못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테스트의 의미가 강하고 또 이번에 명단을 대부분 대회가 국제대회가 23명인데 더 뽑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넉넉하게 뽑았는데 이 아시안컵 이후에 어린 선수들을 뽑을 때 좀 참고를 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호주에서 2경기를 한다고요? 네네. 호주하고만 합니까? 호주와 우즈벡 이렇게 2경기. 우즈베키스탄. 네. 아시안컵 이전에 이제 마지막 평가전이잖아요. 네. 조합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추축 선수 여러 명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전에 A매치 했던 팀들은 월드컵 나가지 않는 이상 만날 일이 거의 없는 팀들이거든요.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호주나 우즈벡, 뭐 일본, 뭐 중국 이런 팀들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2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건 손흥민 선수는 또 약속을 했었고 11월에 안 부르기로 기성용 선수도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아시안컵을 2달 정도 앞두고 베스트 멤버를 좀 가동하지 못하는 건 당연히 좀 아쉽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좀 치고 올라와서 아시안컵 때 예를 들어서 비상 상황 누군가 다쳤을 때 좀 바로 투입돼서 즉시 전력감 뛸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번 호주 원정이 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가 꿈에 그리던 1군을 데뷔를 했어요. 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라고 뭐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경기력은 어땠습니까? 네, 경기력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네. 2001년생 선수가 뭐 유럽을 통틀어서 봐서도 뭐 조금 뛰긴 하는데요. 뭐 이렇게 선발로 나와서 85분 정도 뛰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리그가 아니라 컵대긴 했지만 나와서 골대도 한번 맞히고 좀 주눅 안 들면서 뭐 1군 선수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 보면서 좀 깜짝 놀랐고요. 뭐 벤투 감독이 이번에 뭐 김정민 이렇게 98년생, 99년생 이런 선수를 뽑는 거 보니까 뭐 2001년생인 이강인 선수도 아시안컵 이후에는 바로 발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벤투 감독을 좀 보수적인 감독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발탁에 있어서 좀 보수적이라 봤는데 이번 대표팀 명단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도 내년쯤에는 A 대표팀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고정수 이동국 선수도 뭐 10대 때 국가대표로 네. 데뷔했으니까요.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리그 대회에서도 지금 1군 리그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 훈련 자체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주로 이제 유스 리그도 또 발렌시아가 있기 때문에 유스 팀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언제든지 올라와서 그러니까 부상자가 나올 경우에 또는 상대 팀이 좀 약할 경우에는 올려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발렌시아 역사상 가장 뭐 유일한 한국 선수도라고 하고 어린 선수라고 하는데 뭐 기대가 되고 뭐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뭐 10년, 15년까지 기대해도 좋을 선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발렌시아 팬들이 아마 이강인 선수를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발렌시아를 재작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갔었는데 그때 이제 미디어 담당관이 저를 이제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때 인터뷰가 금지됐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선수고 괜히 건드려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오케이 하고 그냥 훈련만 보러 간 거였는데 미디어 담당관이 한 3시간 정도 저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강인 선수를 접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할 정도로 팀 내부에서는 뭐 유스 가운데서는 가장 넘버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뭐 이 어린 선수, 젊은 선수 가운데서도 가장 애지중지하고 향후 뭐 물론 이강인 선수가 제 실력을 봤을 때 발렌시아에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이적을 할 때 당연히 많은 가격을 받고 발렌시아가 팔 수 있는 뭐 유망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슛돌이 출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네요. 네, 슛돌이가 한 건 해냈습니다. 예. 네. 예스 앱으로 이정희님께서 아산 무궁화 축구단 이야기도 달아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경찰이 운영하는 축구팀이죠. 아산 무궁화. 네, 그렇습니다. 2부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승격 자격을 얻었습니다만
사실상 충원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해체 수준에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오늘 일단 연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해서 19일 오후 6시까지 선수 충원 계획이 없다는 걸 확정하면 바로 이제 아산 무궁화는 승격 자격이 없어지고요. 아산 무궁화가 시민구단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승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른 팀으로 보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그렇게 되면 2위인 성남이 또 다이렉트 승격 자격을 얻게 되는 걸로 냈는데 사실 19일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19일까지는 이 상황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경찰의 정책이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냥 손을 떼기로 생각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